네, 안녕하세요. 후원사 소개를 맡은 이현동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후원 제품을 받아가셨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제품은 브라운백 커피입니다. 브라운백 커피는 소개는 이제 스킵할게요. 왜냐면 브라운백 커피가 지금 2년 가까이 후원하고 계셔서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브라운백 커피는 스킵할게요. 스킵하고, 그 다음에 오늘 새로운 거 들어왔어요.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색깔? 고춧가루예요, 이거. 네, 청양 고춧가루. 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지 않을까? 이게 지금 위메품과 쿠팡에서 불티나게 팔린다는 소문을 좀 들었고요. 아직 제가 확인을 한 거는 아닙니다. 네, 이거 청양 고춧가루 들어왔고요, 오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백호식품에서 백호식품에서 후원한 제품이고요. 이건 치킨 찍어 먹는 소스. 예, 이거는 후라이드 치킨 주문하시고 그다음에 요 치킨 소스 드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지난번에 드셔 보셨죠? 네. 예, 이거 맛있는 말렌카 코리아의 허니 너겟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반찬. 네. 이 반찬은 후드원 HMR 제품을 생산하는 전문 후드원에서 후원을 해주신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5가지 제품 이따가 끝나고 가실 때 저희가 드리는 거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팬텀 FC의 2번째 강의를 맡은 더 파트론의 안성훈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요, 더 스토어 매니저에서 슈퍼 컨설턴트 되기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 제목이 제 캐리어를 한 줄로 요약하면은 딱 이렇게 돼요. 제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처음 시작했던 일이 단기 계약직 알바였어요. 그거를 시작을 해서 운영팀장을 거쳐서 이제 컨설턴트가 되기까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공유 포럼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경험과 지식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한다는 차원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경력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남다른 감자탕을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요. 그리고 마늘보쌈이라는 브랜드를 성장시켰고, 지금은 더 파트론이라는 핀테크 기업에서 플랫폼을 만드는 비즈니스에 새롭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는 오늘 아까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강의는 한 2파트 정도로 기획을 했어요. 앞쪽에는 주로 제가 이제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리뉴얼할 때 쓰는 어떻게 보면 저만의 로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풀어간다라는 설계를 한다라는 그 로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이제 뒷부분에 가서 사례로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외시 창업 컨설턴트라는 걸 제가 해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A부터 Z까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개인 창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모든 가이드를 하고 결정을 해주고 상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모르면은 애로사항들이 생겨요. 특히 이 현장 경험들이요. 그러니까 외식업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현장을 안 해보거나 주방이나 이런 거를 모르고 하시다 보면은 애로사항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몇 번 부딪혀보고 경험도 쌓고 자문도 받아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컨설팅이라는 걸 실제로 현장 나가서 하다 보니까 이 A부터 Z까지를 내가 다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특히 이제 현장 경험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시면 앞에 잘된 사람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브랜드를 기획하고 인큐베이팅해서 잘된 건 진짜 손 안에 꼽혀요. 말아먹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잘 말아먹은 것도 있고 잘못 말아먹은 것들도 있고. 근데 이런 실패 경험도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요즘 표현을 한다면 이거예요. 축적의 시간을 통한 개념 설계 능력을 습득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 축적의 시간하고 개념 설계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봐서는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건요, 권투 선수가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권투 시합을 몇 번이나 할까요? 한 번 정도, 2번 하고 챔피언이 되는 경우는 없죠. 수많은 경기를 하는 동안 맞겠죠, 많이 맞으면서 몸에 상처도 생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굳은 살이 바뀌면서 맷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축적의 시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개념 설계라는 거는요, 딱 그거예요. 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면서 스마트폰은 이런 거라는 개념을 만들었죠. 그 전에는 스마트폰의 개념이 없었어요. 이 개념이 딱 생기니까 바로 삼성이 갤럭시라는 거를 만들었죠. 그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를 하다 보면은
그 본사들도 보면 내부에 이런 개념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서 브랜드를 해서 시장에 접근하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데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개념 설계 능력이 없다 보니 항상 미투 브랜드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외국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100년 된 기업에서 출발한 2년차 직원과 10년 된 기업에 출발한 2년차 직원, 똑같이 2년차잖아요. 근데 스타트가 라인이 다르다는 거죠. 100년 된 회사에서 2년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스타트 라인 102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차 회사에서 출발한 사람은 12년차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 개념 설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렇게 브랜드 인큐베이팅, 이렇게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많은 신규 브랜드도 기획을 해봤고, 브랜드의 리뉴얼 과정을 통해서 컨설턴트는 도전과 노력을 통해서 계속 스케일업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역량도 커지고 뭔가를 커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거를 내가 직접 부딪혀서 경험해 볼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런 스케일업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슈퍼바이저나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교육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교육을 안 다녔던 게 강사들하고 부딪히면서 이제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만 좀 나오시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또 석박사 공부를 하면서 약간의 방향성이 바뀌면서 이제 강의들이나 이런 모임들을 잘 안 했었는데,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스케일업 해가는 것도 꽤 많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프랜차이즈 본사, 성공한 매장들, 이렇게 보시면은, 자, 프랜차이즈 본사는 끊임없이 신규 브랜드를 기획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리뉴얼을 하고요. 성공한 매장은 프랜차이즈 시켜하려고 노력들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보면 자기 지금 매장을 프랜차이즈화 시키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직원을 두고 낮게 갖춰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하시려고 이제 공부하신 분들 많은데 이렇게 왜 프랜차이즈 본사는 끊임없이 계속 브랜딩을 하고 성공한 매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왜 프랜차이즈화 시키고 싶어서 노력을 할까요? 네. 뭐 비즈니스 목적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쭉 고민을 해보고 제가 한 걸로 결론을 내려보면은요, 딱 이거예요. 수익 창출이에요. 다 해보면은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선 사업하겠다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은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수익원이에요. 내가 핵심 수입을 어디서 가져갈 건지. 오늘 방시접도 부탁을 하던데 제가 약간 말이 빨라요. 혹시 말이 너무 빨라서 좀 그거 하다 싶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조금 페이스를 조절할 테니까요.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신경을 써서 제일 첫 번째 설계하는 거는 바로 핵심 수입원을 어디다 두고 갈 거냐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본사의 수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개설 수익, 물류 수익, 로열티 수익. 그래서 개설 수익 같은 경우는 보통 가맹비, 교육비, 주방 설비, 인테리어 이렇게 뭐들 해서 합쳐서 저희가 처음에 개설할 때 받는 금액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저는 이제 브랜드를 설계할 때 3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되게끔 개설 수익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계약서를 썼는데 1억이다. 그러면 한 3천만 원은 본사 수익이라고 보면 되죠. 거기에는 가맹비부터 쭉 다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개설 수익을 내가 목표로 해서 브랜드 설계를 했는데 브랜드가 신생이라 가맹비를 받기가 어렵다. 이러면 이제 데미지가 오겠죠. 그러면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인테리어 쪽을 비중을 좀 둬요. 그러니까 이때 인테리어는 어떤 거냐면은 협력업체를 두고 단가를 낮춰서 가는 게 아니라요. 직영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다. 내부 직원이 도면 치고 현장 소속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목공, 전기, 도장 요것만 핵심 멤버만 늘 일하는 사람은 됐고요. 나머지는 현지 가서 조달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공사를 해보니까요. 그 인테리어 단가로 받았던 것보다 한 20, 30% 정도는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설 수익에 비중을 두고 가기 때문에 인테리어 자체 공사 능력이 없으면은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개설 수익에 많이 의존해가는 브랜드들. 그런 데들 보면은요, 인테리어 능력이 되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물류 수익 같은 경우가 보면은 보통 이제 물류센터를 운영하거나 CK, 그러니까 센트럴 치킨을 운영해서 수익들을 많이 가져가고요. 보통 이제 물류센터를 이렇게 직영 물류를 해서 수익을 짤 때 저는 2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로 맞춰요. 그러니까 초기에 제가 브랜드를 할 때만 해도 한 26%까지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가맹점 원가를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21%에서 왔다 갔다 해서 20%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21%를 맞추면은요, 물류 경비가 한 13% 나가요. 그럼 실제로 나한테 떨어지는 건 한 8%에서 9% 그 사이? 이 정도 되면 이제 이거를 갖고 SV
인건비 주고 뭐 다른 데 쓰고 이렇게 경비들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서 남아서 또 재투자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공장까지 같이 운영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10% 정도 더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류를 하면서 항상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비용이 계단처럼 올라가요. 그러니까 1톤 찹쌀을 가지고서 배송을 해보면 보통 한 차가 할 수 있는 게 한 10개 매장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리나 공간적인 측면 때문에 13개 이상 절대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갑자기 어느 날 가맹이 돼서 매장 15가지 됐어요. 그럼 차가 2대로 증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지입 비용이라 차가 2대가 됐기 때문에 비용은 계단처럼 올라가죠. 그래서 요 시점에는 그 가맹 그 사업본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들 많이 해요. 어떻게든 빨리 매장을 좀 깔려고요. 그래서 이거를 희석을 시키지 않으면 비용적인 압박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기로 해갖고 출점들을 많이 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할인이라든지 DC도 그래서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지방 같은데 점포가 하나 딸랑 들어가면은 얘 때문에 물류나 경비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얘를 기점으로 어떻게든 뻗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박람회도 나가고 사업 설명회도 하고 특히 많이 하는 것들이 그 매장을 기점으로 해서 현장 사업 설명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 매장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본사가 지원들을 해주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돼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게 로얄티 수익이죠. 정말로 로얄티 수익으로 받아서 뭘 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지원 시스템하고 본사가 마케팅 역량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내셔널 마케팅.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촌치킨 같은 경우는 본사가 하는 내셔널 마케팅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맹 점주가 정말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한 40마리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시중 얘기를 들어보고 평균치를 내보면. 그럼 그 얘기는 가맹점주가 기본 40마리를 놓고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60마리, 80마리, 100마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인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물류 수익을 하면서 SB를 운영하는 분들이 LSM, 그러니까 로컬 스토어 마케팅이라 그래서 단위 점포 마케팅에 비중을 많이 두고 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로열티 수익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셔널 마케팅에 훨씬 더 많이 비중을 둬야 되겠죠. 그럼 결국 요즘에 하는 쇼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테크닉을 많이 보유하는 직원들이 본사에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그거에 맞게끔 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촌치킨 예를 들어 조금 그렇지만 교촌치킨 같은 경우 1년 광고비 미리 예산을 잡습니다. 뭐 30억이면 30억, 40억이면 40억. 그래서 치킨 한 마리당 한 1,000원 정도를 붙이더라고요. 마케팅 비용으로. 그러면은 500원은 본사가 내요. 그러니까 200원에서 300원 정도는 지사가 내고 나머지를 가맹점이 내요. 그래서 그 돈이 딱 모이면은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모으지 않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어떻게 쓸 건지를 나누죠. 매체부터 쫙 나눠서 본사가 그런 전사 마케팅을 하는데 이제 그런 역량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부진 점포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 자, 본사가 로열티를 받아서 시스템을 갖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요.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이 발생했을 때 그런 팀이 들어가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최근에 이런 기사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공정위에서 자, 이 물류 수익을 차액 가맹금이라 그래서 앞으로는 뭐 간섭 아닌 간섭, 통제 아닌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전에 이렇게 주로 설계할 때 어느 한쪽이 좀 치우쳤었어요. 본사 핵심 역량을 갖고 개설이면 개설, 물류면 물류. 그러니까 로열티를 받으려고 브랜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브랜드가 되게 컨셉이나 기획은 잘 됐는데 그 로열티 때문에 발목을 잡혔어요. 컨셉이 딱 뭐였냐면요. 부부가 창업을 해서 일매출 50만 원에서 본사 물류 350만 원, 본사는 로열티 20만 원 받는다. 그리고 이 20만 원 갖고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한다라고 돼 있는데 다들 로열티를 안 내시려는 거예요. 네, 월 20만 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로 잡은 50만 원에 거의 반일치 매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우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활성화를 못 시켰었는데 그런 부분처럼 이 고정 로열티를 받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초기에 가맹금 조금 받고 물류 쪽 수익을 갖고 운영 경비를 쓰고 고정 로열티 갖고 뭔가 투자를 하고 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짜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짠다고 치면은 이제 앞으로 얘기할 이 차액 가맹금에 비중을 두고 나머지에 대한 수익 바란스를 맞추는 거죠. 제가 앞쪽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한쪽에 치중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바란스의 균형하고 조화를 좀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들 많이 하세요. 자, 가맹비 뭐 이렇게 해서 산무 정책하면서 우리는 물류 수익으로만 앞으로 벌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로열티도 없고 가맹비도 없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짜는 건 이제는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맹비도 받고 로열티도 받으면서 물류에서 바란스를 맞춰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렇게 짜는 게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 외식업을 전 주로 많이 했어요.
이 외식업을 하다 보니까 외식업의 핵심은 메뉴예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창업 아이템. 자, 그래서 저는 메뉴 구성도 해보고 직접 R&D도 해보고 이러면은 그래서 제일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은요, 바로 이거예요. 본사 필수 공급 품목의 상품 구성 비율이에요. 한 번은 그 R&D 팀에서 기가 막힌 메뉴를 개발했다고 갖고 왔어요. 시식을 했어요. 정말 맛도 좋았고요. 양도 괜찮았고, 흔히 요즘 얘기하는 가성비가 짱이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본사가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이 뭐가 있는데? 라고 딱 물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본사는 뭐 먹고 살래? 라고 하면은 그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가맹점이 장사가 잘 되면 좋지 않은가요? 라고 해서 그 메뉴 라인업을 쫙 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가맹점의 장악력이 낮아지면서 매장 자생력은 좋아져요. 결국 다 개인 매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모 브랜드에 있을 때 어느 날 가맹점주가 연락이 왔어요. 보자고. 딱 갔더니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노하우 배울 만큼 배웠고 밖에서 다 이렇게 식자재 구입할 수 있으니까 간판 내리고 개인 장사 하겠다고요. 그게 도미노처럼 몇 개 매장이 쫙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본사라는 구조에서 가맹점을 장악해서 계속 브랜드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메뉴를 짜는 거는 저는 좀 가급적이 안 해요. 가급적 거의 절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메뉴나 이런 걸 짤 때는 본사가 어떤 걸 공급할 수 있고 가맹점 장악력이 높을 수 있는지, 특히 다들 그렇잖아요. 핵심 소스나 핵심 원자재들을 본사가 장악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장악력이 높지 않으면은요, 브랜드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쭉 두서없이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을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기획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막 논의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 해서 어느 정도가 딱 정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사업성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자, 내가 정한 아이템을 가지고서 어떤 사업성을 방향을 끌고 갈 건지, 그리고 돈은 어디서 벌 건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점검들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구체적인 시스템을 잡아가거든요. 수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인데 저는 주로 여기에 제일 많이 비중을 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물류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자, 이 핵심 품목을 CK에서 생산할 거냐, 아웃소싱을 줄 거냐. 이 핵심 품목이 어떤 거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물류는 직영을 할 거냐, 아니면 삼자 물류를 줄 거냐. 근데 이제 저는 주로 이제 CK를 직접 운영하고 직영 물류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렇게 일을 배운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 수익이라든지 안정적인 것들, 뭐 출점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설계를 제일 좋아하는 편이고요. 근데 요즘은 이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CK는 운영을 하는데 물류는 삼자 물류를 쓰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전국 배송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저희도 이렇게 해보면은 대전 이하까지를 배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산품. 네. 아무리 우리가 본사라 싸게 사도요, 자, 이마트에서 파는 것처럼 뭐 마요네즈, 식용유 몇 개 이런 공산품은요, 절대 가격 경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소위 얘기하는 낙가마들이 갖고 오는 것들이 있어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제가 돈가스나 이런 브랜드 많이 하면서 식용유가 공장도 생산가보다 낮게 판매되는 것들을 봤었어요. 그 유통위에서 주는 판매 장려금을 갖고 몰타기를 하니까 가격 갖고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자, CK도 하고 물류도 하면 좋은데 둘 다 못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센트럴 키친이요. 그래서 그 물류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그 원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몰라요. 직영 물류를. 이유는 관리 때문에 그래요. 사입 방지하고요. 자, 내가 샤브샤브를 해요. 자, 그러면 밖에서 다 구할 수 있는 다 식자재요. 거기다 삼자 물류까지 쓰면은요,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직영 물류에서 하는 부분은 관리나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류에 대한 어떤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직원들이 보고 관리하고 가맹점이 배송이 되고 가맹점 가서 물류를 입고시키면서 가맹점이 어떻게 쓰는지를 다 보잖아요. 근데 삼자 물류는 직원이 아니겠고 그냥 CJ가 쭉 가서 쭉 주고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쓰는지 어떤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류를 주문 안 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직영 물류를 그렇게 고르라고 하면 고르는 편이고요. 그래서 직영 물류 하더라도요, 수도권 이하는 배송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이하권들은 삼자 물류를 쓰거나 아니 지사권을 팔거나 이렇게 하고요. 이제 삼자 물류를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규모가 됐을 때 내 사업소를 두면서 그것들 흡수 합병하는 방법, 뭐 그런 전략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또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포스예요. 자, 내가 삼자 물류를 쓸 거면은요, 내 수발주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내가 직접 물류를 할 거라 그러면은 이 포스에 그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경우 있어. 딱 본사를 갔는데 매장이 한 두세 개 나갔어요. 포스는 있는데 발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주를 전화나 팩스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포스에도 보면은 이 수발주가 잘 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수발주만 되느냐? 이제 미수금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 가상계좌를 묶어서 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같이 연동이 돼야 되고요. 자, 수발주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입출고 재고 관리가 되잖아요. 그럼 물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럼 물류에 연결이 돼 있으면 바로 전표까지 뽑을 수 있는. 그러니까 포스 회사들도 보면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수발주 되고 가상계좌 연결이 되고 물류 관리하면서 전표까지 다 뽑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이게 일관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정보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 긁어다가 로데이터를 엑셀에 가공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포스 같은 경우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매장 한 10개, 20개 나갔는데 그때 가서 포스를 바꾸겠다? 제일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왜? 그 벤사하고 묶여있죠. 그 다음에 뭐 지원받았기 때문에 위약금 묶여있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가 이원화되는 사례까지도 벌어져요. 브랜드별로 이원화되고. 그래서 이 포스는 저는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포스에서 다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면은 그냥 한눈에 보여요. 매일 매출이 있으니까 원가가 딱 뜨잖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고 아 뭐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얘 물류 안 쓰네?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지? 이런 것들을 따로 판단하기 쉬운데 데이터를 따로따로 보다 보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걸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 가공을 하죠. 그래서 제가 SV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바로 매출 일보였어요. 매일매일 그거 다 긁어다 엑셀로 작업해갖고 매일매일 보고하는 거. 경영진들이 보고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이제 물류를 하면서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딱 이거예요. 1일 배송할 거냐, 3일 배송할 거냐. 이거는 내가 3자 물류를 쓰셔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취하는 건 바다라는 브랜드를 할 때 설계 자체가 1일 배송이었어요. 전국 1일 배송. 그러면 당일 받은 식자재로 당일 영업을 하잖아요. 자, 그럼 주방을 최소한 시킨다. 홀을 최대한 넓힌다. 근데 그렇게 실제로 하다 보니 물류가 역마진이 난 거예요. 나중에 물류 이제 이 텀을 조절하기 시작했죠. 그럼 가맹점들은 보관할 공간이 없잖아요. 왜? 최소화 시키면서 25박스, 30박스 냉장고 딱 하나 넣어서 한 칸밖에 없는데 3인치 식자재를 넣으려니까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스템하고 묶여서 여기가 가는 거죠. 보관 공간. 보관 공간이 문제는 바로 저리 넘어가죠. 주방의 면적. 그래서 우리가 시계가 정확히 잘 맞아서 돌아가려면 수많은 톱니밖에 잘 맞아야 되는 것처럼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단편적인 것만 보시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요. 이걸 다 보셔야 돼요.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하나가 틀어지면은요,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안 맞는다고 하면 중간에 맞을 수 있는 톱니바퀴를 뭔가를 꽂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브랜드를 설계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 주방 면적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한 20%? 계속 하면서 평균치를 내보니까 예를 들어 소미평 매장이다 그러면 주방은 4평 정도가 필요하더라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같은 경우는 1.5평당 1200짜리 4인석이 하나 들어가요. 그러면은 20평 같은 경우는 20% 주방을 빼면은 16평이 남으니까 테이블 한 10개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론적인 맥시멈이에요. 절대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최소한 하나, 두 개가 빠지면 빠졌죠. 이유는 동선적인 부분이에요. 건물이 이쁘고 반듯하면 잘 나오겠죠. 근데 이쁘고 반듯하지 않은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화장실 동선부터 계단 동선 이런 것 때문에 더 빠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한번 하시면서 이제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그거요. 계속 하면서 축적되다 보니까 아, 평균치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움직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한다고 치면은 브랜드 설계한다고 치면 이런 경험들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맞다 안 맞다 그러니까 가보고 결정하면은 저희가 시행착오 때문에 기회비용도 손실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을 앞당겨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꼭 거치는 게 바로 이 표준화 작업입니다. 표준화 작업. 이 표준화 작업도 잘 안 하세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자, 브랜드 설계했어. 막 했잖아요. 그럼 이제 직영점 런칭하거나 1호점 나갈 때까지 도면 작업을 안 해요. 직영점 자리나 1호점 자리가 정해지면 그 도면을 갖고 그때부터 거기 레이아웃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표준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을 세워놓고 이 기준과 다르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기준점을 옮길 건지 말 건지 정하는 거예요. 그 남자분들 군대 가시면 0점 사격 다 해보시죠.
세 발을 썼는데 좌측 상단에 몰렸어. 그럼 아래로 갖고 내려오기가 쉽죠. 근데 세 발이 전부 다 3발 쪽 흩어졌어요. 모을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준점을 내가 안 세워놓으면요, 어떤 일이 하면요, 할 때마다 조금씩 바꿔요. 그럼 저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점이 있으면 얘가 틀렸으니까 이를 끌고 내려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표준화 작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냥 브랜드 런칭 프로세스를 보시면요. 자, 컨셉을 정했어요. 이 컨셉에 맞는 아이템을 정하고요. 그 아이템을 잘 풀 수 있는 인테리어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메뉴 개발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메뉴 개발들이 되고 나면요. 자, 홀 동선하고 주방 동선을 잡을 수가 있어요. 주방 설비가 어떻게 되고 홀에는 어떤 집기가 필요하고요. 예. 요게 모이면 이제 표준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 모델을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아니, 매장도 없고 상가마다 다 틀린데 어떤 표준 도면을 그리느냐. 예, 브랜드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이 있어요. 자, 내가 만든 저 브랜드는 30평 이상형이야. 자, 그리고 요즘 상가들을 보니까 한 뭐 이렇게 해서 보니까 두 칸 정도 합치면 30평이 나올 거기 때문에 30평 정도 설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예비 창업자들이 갖고 있는 금액대를 보니 한 30평 정도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40평 가면 못 할 것 같고 20평은 주방 빼고 못 빼니까 너무 작아서 안 돼. 그럼 이제 30평짜리 빈 땅 그려놓고 내가 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레이아웃 도면 작업을 한 다음에 꼭 거치는 게 시뮬레이션 리허설이에요. 그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영화 유명하게 나왔잖아요. 그 맥도날드 했던 거. 그런 것처럼 저거를 머릿속으로 해서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맞고 안 맞고 이거는 빼고 넣고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질 거예요. 예, 그게 다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개설 내역서를 세팅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설비들이 정리가 됐을 거고 집기들이 정리가 됐을 거고 인테리어랑 다 정리가 됐겠죠. 뭐 배기부터 환기까지 어떻게 할 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엑셀로 이거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선명하게 안 보이는데 제가 50평, 60평, 70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의 표준 모델은 50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50평짜리 하나를 개설을 하니까 수익률이 한 20%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 브랜드는 50평, 60평, 70평을 할 거고 수익률은 한 20% 정도 나오니까 1억 정도의 창업금을 받으면 2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한 1억이 안 되고 한 7, 8천 정도 되는 거니까 보통 한 1,500, 뭐 전으로 돈이 남겠네요. 자, 그럼 이 1,500 돈을 남겨서 내가 가맹 쪽에서 영업을 어떻게 할 건지. 왜? 요즘은 광고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옛날처럼 신문 광고하고 사업 설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은 광고라든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 점포당 한 1,500 정도 남으니까 그럼 내가 가맹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전략들을 어떻게 세울지 그 비용 갖고 이제 해결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은 이제 정보공개서를 작성을 하는데 정보공개서에 보면은 뭐 무슨 메뉴를 팔고 얼마에 팔고 무슨 필수 품목 공급 품목이 있고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걸 넣기 위해 전에 요걸 한 번 더 접어봐야 됩니다. 매장 원가하고 물류 수익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 자, 매장 원가 같은 경우는 쭉 메뉴가 있고 판매가가 있고 원가가 있으면 원가율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저거를 단순하게 나누기 해요. 그래서 35% 나옵니다. 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매장에서 보면 판매 가중치가 달라요. 잘 나가는 메뉴가 있고 잘 안 나가는 메뉴가 있는데 잘 나가는 메뉴가 원가가 높았어. 그러면 이제 원가가 생각보다 확 올라가는 거죠. 이래서 이제 매장 가서 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판매 가중치를 곱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매장이 하나도 없는데 판매 가중치를 어떻게 구하냐. 직영점이라도 있으면 직영점 데이터를 갖다 쓰면 되는데, 네. 아까 만들었듯이 제가 정했잖아요. 이 브랜드는 이럴 거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메인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브랜드를 설계할 때 메인 메뉴를 내가 잡았잖아요. 얘가 제일 많이 팔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잡은 메인 메뉴가 많이 안 팔리고 오히려 다른 메뉴가 잘못 나간다 그러면 뭔가 설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 메인 메뉴가 많이 팔린다는 전제하에 설비도 맞췄을 거고 거기에 원자재부터 쭉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해서 내가 이상형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뭐가 나오느냐? 매장에서 사용하는 양이 나와요. 물류양이. 그럼 물류양에 의해서 네, 본사의 물류 수익도 볼 수가 있어요. 아, 점당 이 정도 물류가 나가니까 아까 수익률로 봤을 때는 얼마가 남겠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물류를 내가 직접 해도 되느냐? 3자 물류를 줘야 되느냐? 네, 여기서 보면은 그런 것들도 있어요. 물류는 되게 많이 나가요. 수익률이 요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절대 물류 직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계산 없이 뭐 이렇게 나갈 것 같으니까 야 센터 짓고 하자. 예,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류 양이 나가고 딱 보고서 내가 직접 직영 물류를 하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계산기를 딱 두들겨 보니까 돈이 안 남는다고 치면은 과감히 3자 물류 줘야 돼요. 그리고 나는 다른 데서 수익을 볼 수 있게 설계를 다시 해야 되겠죠. 개설해서 더 남기던 아니면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뭔가 다른 구조를 짜던.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거 없이 물류센터 밀어붙였다가는 예, 거기서 적자를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3자 물류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물류 갖고 들어오세요. 돈이 된다 생각하고요. 쉽지가 않아요. 예, 이 미수금 관리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테크니크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SOB도 예전에 보면은 매장 가갖고 지켜있다 돈 받아왔다는 얘기들. 요즘은 그렇진 않을 거예요. 가상계좌로 해갖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막아놓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직영 물류하면서 미수금 관리할 때문에 물류를 주네 안 주네 점주들하고 많이 싸운 적도 많아요. 점주들이 돈 다 쓰고 제일 마지막에 주는 게 본사 물류대였어요. 그리고 항상 본사한테 얘기죠. 가맹점이 힘든 거 본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냐. 예, 본사도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 갖고 그런 판단을 안 해보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 가서 이렇게 뭐가 안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어느 정도 맞춰보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걸 쭉 해봤는데 이거 해본 결과 돈은 많이 들지 않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고 누군가가 고생을 할 뿐이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작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거 있죠. 손익계산서. 네. 이거 메뉴 바이저나 애들 시켜보니까 가라로 많이 올라와요. 왜? 메뉴 테스트를 딱 했는데 대표이사가 원가가 높다고 원가를 낮추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또 숫자 조작을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점장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예요. 내가 교육받은 레시피와 직영점 레시피가 틀려요. 이유는 원가 때문에 했어요. 교육받은 대로 하면은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영점도 이렇게 하는데 가맹점에 가면은 말할 것도 없겠죠. 네. 그래서 저걸 쭉 따져보고 나중에 저걸 갖고 실제로 1호점이나 직영점이 나갔을 때 맞춰보는 거예요. 내 설계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뭐가 다른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 거 아니냐 고객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원가가 높은 거다.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고객이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이 점주가 이 사장님이 손님을 위해서 더 많이 줬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차라리 줄 거면요 표신하게 안 주는 거 뭘 하나 주는 게 좋아요. 예, 남들이 100g 주라는 거 나는 고객 만족도에서 120g 준다는 거 고객은 120g이 정상인 줄 알아요. 차라리 그런 것들을 모아서 뭘 하나 더 주는 게 저는 더 낫다고 판단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기준점을 갖고 가맹점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 점포도 마찬가지고 본사도 그렇게 해서 요 몇 가지 데이터를 갖고서 맞춰보는 거예요. 예, 그런 것 때문에 프랜차이즈 시스템 사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예. 자, 뭐 나머지 부분들은 뭐 심플한 부분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체크리스트, 예, 쭉 항목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서 이렇게 이제 쭉 프로 차트 만들어서 일정표 짜서 이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죠. 근데 계획대로는 항상 잘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많았고요. 이제 계획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항상 무리수가 따랐던 부분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시간 조절용으로 넣어놓은 칸이라 앞으로 뒤쪽에 할 얘기들이 좀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스킵하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뭐 여담을 하면은 저기 이제 남다른 감자탕 본부장님도 와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직영점 오픈일을 10월 10일로 잡았었어요. 10월 10일로 잡았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그때 이제 천호식품 다들 아시죠? 거기 회사 창립 기념일이 8월 8일이에요. 건강식품이니까 팔팔하게 살자라고요. 그 얘기를 막 하셔갖고 서울 올라갈 때 그럼 저희는 열렬하게 살자 해서 10월 10일로 합시다. 그게 7월인가 8월인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직영점 자리도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정말로 오픈할 수 있느냐를 많이 물어보셨는데 10월 9일날 새벽 4시까지 해갖고 어쨌든 10월 10일날 잘 오픈했어요. 그때 집에도 못 가고 고생한 사람들 많아요. 자, 이제 앞에는 서로 설명해드렸던 것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브랜드를 접근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할 때 저런 로직으로 많이 해요. 딱 없어요. 돈.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 만나면 딱 그거 물어봐요. 돈 어디서 버실 거냐? 그것도 물어봐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볼 때는. 그래서 나는 어디서 돈을 남기겠다라는 거 저는 제일 그걸 먼저 해요. 왜냐면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팬텀 프랜차이즈, 팬텀 FC는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2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공유 FC 아카데미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1명의 실무자 지식 나눔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름다운 지식 하모니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팬텀 FC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 점포 개발, 인테리어, R&D, 마케팅, 슈퍼바이징, 해외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전략기획 등 11개의 전문 파트로 나뉘어 2018년 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